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놀라운 흑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이탈리아 공주부터 혁명적인 스파이, 그리고 신비로운 백만장자들까지 이들의 삶은 정말 흥미로웠지만 대부분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와 더 많은 것들을 탐험해 보시죠. 1905년 벨드 코스타 그린은 J.P. 모건에게 개인 사서로 고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곧이어 불륜에 대한 스캔들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소장품을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벨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벨 데우 코스타 그린은 1879년 11월 26일 워싱턴 DC에서 벨 마리온 그리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날 때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그녀는 특정한 이유로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벨의 아버지는 리처드 T. 그리너였습니다. 그는 1870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장벽을 허물었고 이 획기적인 업적은 그의 영향력 있는 경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저명한 교육자이자 정치 로비스트, 그리고 워싱턴 DC 흑인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이후 하워드 대학교 법학부 학장이 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벨의 어머니는 제네비브 아이다 플리트 그리너로 진보적이고 저명한 워싱턴 가문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교육자로 일했으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즉, 벨은 지성, 예술성, 그리고 야망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러한 환경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네비브와 리처드는 1874년 결혼해 자녀 6을 두었습니다. 벨이 어린 시절은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 기준으로는 자유롭고 비교적 부유했지만 동시에 격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재무부 감사관실과 그랜트 기념비, 협회 비서 등 정부와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벨과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워싱턴의 집에서 그 시대에는 드물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또한 프레더릭 더글라스와 웹듀 보이스 같은 당대의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들과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렇게 인종 진보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그들을 몰입시켰지만 가족은 곧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갈라지게 됩니다. 리처드가 그의 아내 제네비브가 인구조사에서 가족을 백인으로 기재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민권 운동에 헌신한 남자에게 이것은 그의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 자체를 배신하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결과 별거했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아시아로 이주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는 중국과의 제2차 아편 전쟁, 이 끝난 후 러시아 제국에 의해 최근에야 획득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시 가와시마라는 일본 여성과 중혼 결혼을 했고 그녀와 3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별거한 후 벨과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은근히 바꿔 성에서 R을 빼고 그리너에서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벨 자신도 미든이라는 미들네임을 버리고 다코스타라는 이름을 채택해 포르투갈 혈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이는 자신의 약간 더 어두운 피부색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럽인인 척하면서 그녀의 어머니도 이에 따라 자신의 처녀성을 반블리트로 바꿔 네덜란드 혈통인 척 했습니다. 이 가족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럽계 혈통인 척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비교적 밝은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조작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뿌리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벨과 그녀의 형제자매들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고 아버지가 1922년까지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은 성인이 된 후 거의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1896년 벨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던 세메터리 포 영 레이디스에서 자리를 제안받았고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을 보낸 후 에머스트 칼리지 여름 학교에 합류했습니다. 이 자리는 짧았지만 그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녀는 새롭게 떠오르는 도서관 분류와 기록 보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부와 기관들이 수세기 동안 수집해온 방대한 문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려고 노력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종종 지하실에 거대한 더미로 쌓여있곤 했습니다. 1902년 고등교육과 에이머스트에서 받은 전문사서, 과정을 바탕으로 벨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스카우트되어 그 명성 높은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 2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주니어스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기업 금융가였던 장 피에르 퐁 모건의 조카였습니다. 길드 시대의 많은 거물들처럼 그 가문도 자신들의 부를 자선 활동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니어스는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과 미술품 컬렉션의 저명한 후원자였습니다. 벨의 전문성에 감명을 받은 그는 1905년 은행계의 거물인 그의 삼촌이 자신의 방대하고 계속 늘어나는 서적과 문서 컬렉션을 정리할 기록 보관자와 사서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벨을 추천했습니다. 이것이 벨에게 새로운 그리고 매혹적인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건 도서관 및 박물관이 되기. 오래전 이 문화적 보물의 씨앗은 1850년대 후반 젊고 야망 넘치는 JP 모건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20대에 불과했던 모건은 이미 필체 예술에 매료되어 있었고, 평생 동안 이어질 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희귀한 필사본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건의 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의 끝없는 수집 욕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집착은 희귀 도서, 고대 필사본, 스테인드 글라스, 정교한 드로잉, 오래된 조각상 등 숨이 멎을 듯한 제국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05년에 벨이 모건을 처음 만났을 때 모건의 수집품들은 이미 혼란스러운 보물의 미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질서나 체계 없이 뒤섞인 찬란한 유물들의 혼돈이었습니다. 도서관은 결국 구조 없이도 얼마나 잘 탐색할 수 있는지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경이로운 건물일 뿐입니다. 벨은 날카로운 지성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컬렉션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과연 그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벨드 코스타 그린이 고용된 때는 1905년이었습니다. 당시 미래의 피에르 퐁 모건 도서관은 오늘날의 공공기관과 달리 메디슨 애비뉴의 한 사설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JP 모건의 개인 보물 창고였습니다. 벨은 모건의 개인 사서 역할을 맡아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벨은 정확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주제와 유형별로 소장품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으로 끝없는 수색 없이도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어지럽던 수집품은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행사와 전시회를 조직하며 모건의 개인 소장품에 베일을 벗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벨의 역할은 단순한 사서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모건의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일종의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모건 가문의 자선 활동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서 예술, 학문,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전설적인 은행가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벨은 날카로운 본능과 예리한 안목으로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희망에 찬 청원자들과 그들의 제안을 꼼꼼하게 심사했고, 모건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벨과 모건의 가까운 관계는 필연적으로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그 관계가 단순한 업무적인 것 이상이라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은 1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1905년에 그들이 만났을 때 벨은 겨우 26세였고 JP 모건은 68세였습니다. 비록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는 바람둥이로 유명했고 수많은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는 그에게 엄청난 반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모건의 정부였냐는 질문에 우리는 시도해봤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난스러운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암시적인 인정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건이 그녀에게 보여준 엄청난 신뢰와 부를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고 확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벨은 결국 연간 $10,000, 오늘날 돈으로 $300,000만 넘는 놀라운 연봉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사서로서는 전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모건이 1913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유언장에 그녀에게 무려 $50,000를 남겼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1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후했을까요? 그가 그녀를 백만장자로 만든 건 그녀의 뛰어난 업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또한 모건이 베레 출신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녀는 포르투갈계 백인 여성으로 통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엄격한 인종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신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보낸 수많은 시간, 나란히 일하고 여행하며 대화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건이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탁월함과 매력에 사로잡혀 일부러 모른 척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들이 연인이 아니었고 모건은 벨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1910년대에 이르러 벨의 위치는 단순히 사서 이상의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기관을 관리하고 소장품을 확장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관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된 것은 192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일찍이 1908년부터 그녀는 경매에 참석하고 새로운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를 정기적으로 여행하며 수집가들을 만났습니다. 모건과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거래했고 이후엔 그의 아들 JP 모건 주니어와 거래했습니다. 주니어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해 재량껏 돈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벨의 관심사가 20세기 전반기에 도서관과 박물관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말이죠. 그녀는 중세 필사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날 모건 도서관과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색 필사본과 중세 미니어처 회화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소장품 중 하나는 토머스 멜로리의 라모트 다르타라는 중세 고전의 가장 초기이자 정교하게 사파가 그려진 사본 중 하나입니다. 벨은 1911년 경매에서 그것을 5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벨은 또한 당시에는 광범위하게 오리엔탈, 아프리카, 아시아 예술과 문학으로 분류되던 서구의 영향이 미치기 전의 식민지, 이전 아프리카, 중동, 극동의 작품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벨은 14세기 에티오피아 복음서와 같이 에티오피아에서 제작된 기독교 복음서 모음집과 같은 작품들도 소장했습니다. 카포틱 에티오피아 교회는 더 넓은 기독교 세계와는 고립된 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경매에서 입찰할 때 벨은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가치 있는 것에 눈길이 가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리해서 가치 없는 물건에는 과도하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초 벨은 모건 도서관이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를 여는 사설기관에서 완전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피에르 퐁 모건 도서관은 1924년에 문을 열었고 벨은 초대 공식 관장으로 임명되어 거의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약 10명 정도만 방문할 수 있었지만 소장품과 인기가 늘어나면서 도서관은 새로운 별관을 추가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임기 말에는 도서관에 수천 권의 희귀 도서와 필사본, 수만 점의 예술 및 박물관 소장품, 그리고 수십만 권의 덜 희귀한 도서와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벨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우자이자 뛰어난 사서이자 수집가였을 뿐만 아니라 뉴욕 사교계에서도 화려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옷을 입었고 종종 커다란 깃털이 장식된 모자를 썼습니다. 재즈필드 버번 솔트 1920년대에 그녀는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서라고 해서 반드시 조용하거나 내성적일 필요는 없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1909년 그녀는 르네상스 미술 전문가로 유명한 버나드 베렌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로맨스와 우정, 그리고 지적 동반자가 어우러진 수십 년간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편지를 주고받았고 유럽과 미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르는 결혼한 상태였고 벨은 자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제네비에브는 벨의 만년 대부분을 함께 살았고 벨은 조카 중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벨은 60대 후반이던 1948년에야 비로소 피에르 퐁 모건 도서관 관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가 수년간 수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도서관에서 열렸을 때 벨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1년 후인 1950년 5월 10일 뉴욕의 세인트 루크 병원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70세였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그녀의 사망을 보도하며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서 중 한 명이라 했습니다. 그린이 사망 전 대부분의 개인 문서를 파기해 그녀의 삶과 업적에 대해 현재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버나드에게 보낸 편지들은 살아남았으며 1909년 2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개인 문서 중 가장 방대한 컬렉션입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산은 엄청납니다. 이제 이름이 바뀐 모건 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적 자금으로 조성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자 예술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신을 제외하면 벨다 코스타 그린만큼 이 도서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04년 여름, 뉴욕시는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존 플랫은 과거가 불분명한 은둔한 흑인 여성 한나 엘리아스를 그를 협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68만 5천 달러, 오늘날로 치면 거의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었고, 이로 인해 한나 엘리아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악명 높은 흑인 여성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한나 엘리아스의 정확한 출생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해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찰스 엘리아스는 요리사이자 케이터링 사업가로 메리 엘리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찰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어머니 메리 역시 피부가 꽤 밝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더 밝은 피부색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이후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 보겠지만 한나는 매우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9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가장 부유한 동네로 여겨졌던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찰스가 좋은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평판이 좋았고 꾸준히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가족을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 필라델피아의 변호사, 저명한 흑인 사업가들과 함께 사는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공립학교에 다녔고 괜찮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는 한나의 성장 과정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된 것은 그녀의 언니 해티의 결혼식이 1884년에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약 19세였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한나는 필라델피아 북부에 사는 부유한 여성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언니의 결혼식 이전에 한나는 자신이 일하던 집의 옷장에서 값비싼 드레스를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티의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드레스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참석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그날 밤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드레스를 가져온 곳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고 자신의 행동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나가 아직 직장에 복귀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이 엘리어스 집에 찾아와 한나를 체포했습니다. 고용주는 드레스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한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백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다면 말이죠. 그날 저녁 한나는 곧바로 법정에 끌려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모야맨싱 교도소에서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약 4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교도소는 남성들로 가득했으며 많은 이들이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형기의 4개월을 모두 복역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그녀의 인생은 어두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는 어린 시절 범죄와 처음 만나 인생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일푼에 살 곳도 없던 한나는 북쪽 뉴욕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빠르게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그녀는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텐더로인 지구였는데 그곳에는 많은 호텔이 있었고 밤이 되면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한나는 쉽지 않은 시작을 했습니다. 한나는 1885년에 임신했고 1886년 초에 딸 클라라를 낳았지만 그녀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는 매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스트리버의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한 달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는 곧 출소했고 이후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한나는 피부색이 더 밝다는 이유로 자신이 쿠바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나는 집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한나는 너무 성공해서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의 추가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부동산은 맨해튼 북부, 센트럴파크 북쪽, 현재의 할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아니었고 원래 네덜란드 정착지로 시작된 이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뉴욕의 오래된 가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는 맨해튼의 집과 그녀가 소유한 화려한 해변가 저택, 즉 애틀랜틱 비치 근처의 파 로거웨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었지만 여전히 퀸스 자치구내에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한나가 한여, 집사, 그리고 전속 가사 도우미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산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졌고 곧 그녀의 부의 진실이 뉴욕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폭발하게 됩니다. 1885년에 뉴욕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는 존 알 플랫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1820년에 태어난 60대 중반의 부유한 뉴욕 사업가였으며 판유리를 판매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첫 만남은 1887년 플랫이 맨해튼에서 다시 일라이어스를 만난 후 곧 더 자주 만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휴대전화나 현대적인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 텐더로인 지구의 여성들은 종종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다녔습니다. 한나와 그녀의 연인은 다른 이들처럼 비밀리에 연락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베시와 파파라는 이름을 사용해 그들은 뉴욕 신문에 광고란에 암호화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어디에 있을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남겼고 한나와 존의 밤은 단순한 짧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존 플랫은 기혼자였고 뉴욕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신중함이 중요했고 그는 한나의 비밀스러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플랫은 곧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녀에게 한 달에 $2,000에서 $6,000,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0,000에서 $210,000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부자가 되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여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초기 투자 중 하나는 존 플랫의 조언에 따라 그의 가족집 근처에 집을 사서 방을 임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895년에 플랫이 세입자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살고 있던 흑인 남성 코넬리어스 윌리엄스가 짜증이 난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플랫이 가명인 미스터 그린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있냐고 묻자 윌리엄스는 그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가 미스터 그린이라고 답했습니다. 몇 주 후 엘리어스는 윌리엄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착했고 쫓겨난 일은 큰 충격이었다. 수수께끼에 미스터 그린이 원인이라고 확신한 그는 분노에 휩싸여 집을 떠났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8년 후 1903년 11월의 차가운 오후에 센트럴 파크와 뉴욕 국립도서관에 조용한 천재 앤드류 헤스웰 그린이 가족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집 앞 계단에 다가갔습니다. 코넬리어스 윌리엄스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망상에 사로잡혀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린을 플랫으로 착각하고 권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그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복수극의 비극적인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코넬리어스 윌리엄스는 이후 재판을 받았고 정신 이상으로 판정되어 남은 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1890년에 한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철도 노동자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플랫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스미스는 결국 1897년에 떠났는데 그는 아내와 플랫의 관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몰래 뒤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일이 묻히도록 하기 위해 한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쯤 플랫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한나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센트럴 파크 근처에 멋진 타운하우스를 사주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플랫은 불안해졌고 죄책감, 탐욕 혹은 두려움 같은 것이 그의 내면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폭발하자 그들의 열정적인 비밀과 로맨스는 뉴욕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거센 스캔들 중 하나로 번지게 됩니다. 한나와 플랫의 관계는 1904년 여름에 시작된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플랫은 한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그녀가 자신을 처음 찾아왔던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수년간 막대한 금액을 갈취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된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한나가 자신을 협박해서 총 68만 5천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화폐 가치 계산은 까다로울 수 있으며 특히 오랜 기간 경제가 변하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금액은 오늘날 약 3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요. 엄청난 금액이 뉴욕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몇 달 동안 신문들은 이 사건의 모든 전개를 열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플랫은 엘리아스와 처음 얽힌 경위에 대해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쾌락을 위해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1880년대 후반 그가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심한 류머티즘을 완화하려고 갔을 뿐 더 친밀한 무언가를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1890년대에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하숙집을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엾은 플랫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악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희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랫은 한나가 자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큰 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그의 가족에게 가서 여러 해 동안 자신과 정열적인 밤을 보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랫은 뉴욕 사업계의 저명한 인물이었고 경찰은 그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처음 한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한나의 타운하우스에 들이닥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모든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녀는 맨해튼 남부에 있는 악명 높고 음침하며 냉혹한 톰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나는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긴장된 며칠을 보냈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갑자기 석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나가 그를 협박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플랫은 해마다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플랫이 이 사건을 마지못해 제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압박은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준 재산을 가족이 알게 된 후였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사라졌고 플랫이 고소를 취한 후 그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자 그의 가족은 직접 행동에 나서 한나를 민사법정으로 끌고 가 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1905년 초가 되자 이 이야기는 점점 사그라들었으며 한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20세기 초 뉴욕의 인종 정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들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 자체보다는 한나의 인종적 배경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들은 심지어 그녀가 외국에서 태어난 여성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1900년대 중반은 유럽인들이 뉴욕으로 가장 많이 이주하던 시기였고 외국인 매춘부가 무력한 80세 남성을 속였다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스캔들은 이주민 증가로 도시가 세상 변화에 얼마나 두려움과 의심을 가졌는지 보여줬습니다. 한나는 몇 년간 뉴욕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할렘에 소유하고 있던 여러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맨해튼 북부로 직접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더 익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904년에 원치 않게 얻었던 명성 이후로 말이죠. 플랫은 1908년에 사망했고 약 $10,000, 오늘날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때의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한나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고 그녀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에 한나는 할렘에서 다양한 토지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이 지역은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안식처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 한나는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1923년 뉴욕에서 계속되는 악명에 지친 한나는 아마도 자신의 의심스러운 재정적 과거로 인한 여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와 그녀의 집사인 일본인 카토는 유럽 행배에 올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후 프랑스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일들은 신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한나가 파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는 1920년대 후반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호화롭게 생을 마쳤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다채로운 삶의 다채로운 결말이었습니다. 1781년 10월의 어느 멋진 오후였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국 군인들의 대열이 마을 북쪽의 평평한 들판으로 행진해 나왔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미국 군인들의 대열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대륙에서 전쟁을 치른 많은 이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이들은 싸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의식과 군사 외교를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전쟁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항복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른쪽에는 부르봉 가문의 흰색과 금색 깃발 아래 프랑스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 프랑스 장군 마르키 드 라파에트도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갓 태어난 대륙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왼쪽에는 승리한 대륙군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용감한 벤자민 링컨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의 사촌 아브라함 링컨은 훗날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영국 정규군은 그 순간의 상황에 분명히 당황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부대 내에서 눈에 띄게 누군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더욱 굴욕을 느꼈습니다. 영국 장군 찰스 코널리스는 병에 걸린 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비겁한 동기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찰스 코널리스는 자신의 칼을 넘기고 조지 왕의 패배를 받아들이기 위해 요크타운에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코널리스도 조지 워싱턴도 항복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 서 있던 라파예트와 워싱턴 같은 혁명전쟁의 최고 지휘관들과 함께 있던 한 인물은 참석한 많은 영국 정규군들에게 놀랍도록 익숙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농장이나 장인 생활을 하다가 소집된 전형적인 대륙군 병사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대의에 무기를 들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흑인 남성 제임스 아미스테드였습니다. 그는 대륙군의 하인이자 이중 첩자였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인간성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제국의 항복과 미국 혁명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영국 정규군이 받은 놀라움은 얼마 후 코널리스 장군이 요크타운을 방문했을 때 받았을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제임스를 자신의 신뢰받는 하인으로 여기고 대륙군의 침투에 정보를 영국 본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수년 동안 대륙군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해왔으며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위험한 스파이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르은월리스가 제임스로부터 수년간 받아온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영국군이 제임스에 대해 믿던 것은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국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미국 혁명가들의 대의를 위해 오랜 세월 잠입해 활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세월은 반군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른월리스는 그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대규모 군사작전, 죽음과 영광의 결전, 그리고 왕과 장군들의 상반된 성격에 의해 좌우되던 시대였습니다. 강대한 영국 제국이 북아메리카의 반란을 진압하려던 시도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한 남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제임스 아미스테드 라파에트에 대해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으며 그의 배경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사실상 아무도 그의 인생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미국 독립전쟁에 수많은 잊혀진 영웅들 중 한 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종관계와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대인의 감각과 충돌합니다. 제임스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억압한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일했고 자신의 인종을 이용해 제국의 몰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곳은 적대적이었지만 그의 복종을 대가로 자유를 약속했으며 그러나 제임스는 생애의 마지막에는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임스의 이야기를 21세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18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제임스를 그의 이야기가 다루는 문제들과 논란의 상징이 아닌 실제 인간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종과 정치 문제가 종종 미국 실험에 대한 회의와 연관되는 시대에 우리는 제임스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의 많은 경험으로 인해 미국에 대해 좋게 말할 이유가 거의 없었을 누군가의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가장 용감한 옹호자 중 한 명으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현명한 독자라도 윌리엄스버그와 리치먼드 사이에 위치한 버지니아 남동부 뉴 켄트 카운티의 주인 농장에서 자라는 어린 노예 소년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제임스는 출생 연도가 1748년에서 1760년 사이로 추정되며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던 호기심 많은 남자가 아니었다면 그의 미래 역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윌리엄 아미스테드는 그의 인생 대부분 동안 수십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제임스를 포함한 많은 노예들은 그의 아버지 존 아미스테드 대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공공연한 애국자였으며 생계의 일부를 대륙군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가축과 물자를 판매하면서 벌었습니다. 그는 1751년에 태어난 제임스와 함께 자랐으며 두 사람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대령의 집안에서 나란히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를 교육하는 것이 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받았으며 이는 주로 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주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산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교육은 그와 그의 새로운 주인 윌리엄 모두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임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 제국은 인종관계에 관한 현대의 계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인들이 노예 제도와 씨름했던 사실과 그 투쟁이 신생국가의 독립 시도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노예들을 주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교묘하게 구안된 책략이든 단순히 인력을 늘리려는 시도이든 말이죠. 버지니아의 왕립 총독 덤모어 경은 1775년에 영국군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 노예라면 누구든지 충성을 대가로 자유를 주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는 애국자 주인뿐만 아니라 어린 가족이 있는 노예였습니다. 제임스가 영국군에 들어갔다면 자신의 미래와 가족 모두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사실상 가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젊은 노예 제임스와 그의 젊은 주인 모두에게 제임스의 인생이 단순히 하인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국 애국자들과 전 세계적으로 혁명에 공감하고 식민지 주민들을 억압하는 영국인들을 증오하는 이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키트 라파에트는 그런 동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귀족이자 군사 지휘관으로 조지 워싱턴의 지휘 아래 미국 측에 자원하여 합류했습니다. 라파에트가 워싱턴을 존경한 것은 유명했지만 그는 애국자들과 공통의 목적을 갖게 해준 또 다른 충성의 원천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극도로 혐오했으며 자연법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신념으로 이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 신념은 훗날 그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작성, 프랑스 혁명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르키즈의 신념은 또한 제임스 아미스테드와의 예상치 못한 협력으로 이어졌는데 제임스 아미스테드는 마르키즈의 지휘 아래 대륙군에 합류했습니다. 그 협력은 곧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고 마르키즈는 제임스의 지능과 영리함에 감탄하여 젊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며 그 길은 결코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전쟁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르키즈는 제임스의 능력과 재치가 평범한 병사로서는 낭비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대첩첩 활동. 그는 제임스에게 제국이 노예를 대포밥으로 모집하려는 욕구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전선에서 몰래 빠져나가 영국군에 침투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대륙군에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젊은 제임스에게 붙잡힌 첩자의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정체가 들킬 위험은 적었지만 만약 신문을 받으면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혁명 전쟁 내내 영국군은 인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규군 병사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여 대륙군을 주로 이루던 농부, 방앗간 주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어수선한 집단과 함께 싸우기 위해 충성을 바꾸었습니다. 제국이 자기 병사들에게조차 그렇게 무자비했다면 이중 간첩, 특히 흑인 남성에게 관대하게 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마르키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탈출한 뒤 영국군을 배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탈영하면 자유를 준다는 제국의 제안을 들을 때마다 그 유혹이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갉아먹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같은 노예는 미국 식민지와 그들이 새로 발표한 독립선언서를 결코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떻게 자유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굵게 써낸 이들을 섬기기로 선택했을까요? 동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비인간적인 노예 상태에 가두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제임스는 영국을 섬기고 왕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자유를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에 대한 보장 없이 미국을 섬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흑인으로서 자신의 고통을 잔인하게 외면하는 듯한 철학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비겁함에 머무는 것은 제임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기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영국 왕관도 대륙군도 완전히 신뢰할 만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 마르키 드 라파에트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라파에트를 믿기로 결정했고 1781년 3월에 미국 혁명의 새로운 이중 간첩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스의 첫 임무는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로 가장하여 적진으로 넘어가 영국군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임스를 처음 만난 영국군 정규군들은 의심을 품었을까요? 의심한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국은 병력이 필요했고 왕립 총독이 해방을 보장한다는 약속 때문에 많은 영국 장군들은 흑인 노예가 반란군을 위해 일할 가능성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상황 때문에 제임스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가 되어 거절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제임스는 여러 면에서 이상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살며 그는 윌리엄스버그와 리치먼드 주변 지형과 경로를 백과사전처럼 알게 됐습니다. 제국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었죠. 제국은 게릴라 부대와 싸우고 있었고 그 부대는 자신들의 고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장군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제임스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기동작전과 부대 이동을 조율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라는 그의 배경은 그를 첩보 활동에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제임스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국군은 제임스를 미국군 진영에 침투시켜 미국군의 이동, 보급선, 그리고 향후 군사작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제임스는 완벽한 사기를 쳤습니다. 교육을 받은 노예였던 제임스는 점잖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전가를 전달하며 미국과 영국의 회의에 참석했던 노예 남녀들은 그들의 끊임없는 존재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받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들이야말로 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제임스는 영국군 회의에 참석해 눈과 귀를 열고 주의 깊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자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국이 그를 스파이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미국 진영으로 보냈을 때 사실 그가 정말로 스파이였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마르키와 다른 장교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그에게 왕실에 보고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아미스테드 밑에서 과거의 하인이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임스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그는 물을 나르고 단순한 심부름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영국군 고위 장교들, 특히 베네딕트 아놀드와 찰스 코널리스 장군 본인을 위한 연락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코널리스는 1757년 7년 전쟁 중에 국왕 폐하의 군대에 입대한 영국 귀족으로 북미에서 벌어진 영국군 작전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캠든 전투에서 왕실군을 이끌고 애국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코널리스는 영국 상류층 출신답게 그 시대에 흔했던 인종 분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 후 인도에서 제국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코널리스는 인종 분리에 대한 신념 때문에 흑인 첩자, 즉 제임스와 같은 인물에게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장군 주변에서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제임스의 이른바 투명성은 그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고 이러한 성공은 유능한 첩자로서의 개인적인 명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활동은 대륙군에게 군사적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승리를 직접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제임스는 표적 첩보 활동을 신중하게 수행함으로써 애국군 진영에 전달할 귀중한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1871년 8월 제임스는 코널리스의 군대가 포츠머스에서 인근 요크타운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장군은 이 이동이 정규군이 인근 체서피크만을 통과하는 보급선을 통해 증원군과 보급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장군은 아마도 비밀 유지에 대한 희망과 미국 동해안의 증원군에 의존하여 이 기동이 반군의 적은 저항만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제임스는 코널리스의 마음속, 그의 신뢰 속에 이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코널리스는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남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요크타운으로의 이동 정보를 마르키즈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해군이 체서피크만을 봉쇄하여 프랑스군이 보급선 차단에 나서면서 영국군이 바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습니다. 대륙군은 육로를 통해 요크타운 반도에 있는 코널리스의 진지를 공격했고 영국군 방어선에서 1000야드도 안 되는 거리에 참호를 파고 대규모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상 공격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라파에트 후작과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젊은 애국자 대령의 지휘 아래에서였습니다. 10월 9일에 시작된 요크타운 포위전은 영국 정규군이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뉴욕에서 증원군을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르은월리스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항복했지만 그의 귀족적 자존심 때문에 공식 항복식에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요크타운 작전은 대륙군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코르은월리스의 항복과 병력의 3분의 1을 잃으면서 영국 왕실은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전쟁은 1783년 파리 조약으로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 중 혹은 실제로 요크타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워싱턴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데 한 흑인 노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시벌 제임스가 제공한 유출된 정보가 없었다면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포위할 기회는 애국군의 소나귀에서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뛰어난 첩보 활동 덕분에 프랑스 해군이 절묘한 타이밍에 영국 왕실의 증원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코널리스는 자신을 섬기던 하인이 버지니아에서 자신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끝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코널리스가 항복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마르키즈를 방문했을 때 미국 군복을 입은 제임스를 마주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장군은 이 악당아,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라고 농담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예로 태어난 제임스는 불굴의 의지와 비범한 영리함, 지능을 지녔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가장 저명한 장군 중 한 명을 성공적으로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질 때문에 마르키즈는 제임스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그가 겨우 교육받은 노예이자 하인에 불과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국을 명예롭게 섬기고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국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과 평생의 친구가 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인종 분열과 정치의 현실이 첩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음에는 틀림없지만 제임스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짐으로 여겼을 기회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많은 영국 귀족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 분리주의와 우월주의 신념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논평과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노예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와 라파에트 후작과 같은 행동가들이 왕실 고위층의 비인간적인 수사가 대륙군에게는 매우 귀중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는 신분증명서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총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인인 척하면서 무기를 소지하다가 발각될 경우 의심을 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거의 항상 하인으로 변장한 채 임무를 수행했으며 코널 월리스와의 만남처럼 미국군 진영에 있을 때만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혁명 전쟁의 흐름 속에서 볼 때 폴 리비어, 세뮤얼 애덤스, 존 핸콕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들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말과 선언, 웅장한 연설로 싸움을 벌이던 사상가들의 세계에서 제임스 아미스테드는 다른 종류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절제되며 단호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의 더 유명한 동료들의 수사적이고 정치적인 야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제임스가 대륙군을 떠났을 때 그는 새로운 국가의 영웅이었고 마땅히 누릴 자유로운 삶을 즐기며 은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희생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얻어낸 그 나라의 자유에 대해 국가의 감사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윌리엄 암스테드가 권한이 있었다면 제임스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 슬픈 진실입니다. 제임스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고 수년 동안 노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의 원인은 과거와 현재 모두 인간의 비참함이 자주 그러하듯 정부의 규제에 있었습니다. 1723년부터 버지니아에는 노예주들이 자신의 노예를 단순히 해방시킬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령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없으며 오직 총독과 평의회가 인정하고 허락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782년 버지니아는 혁명전쟁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 복무를 자신의 자유를 얻기에 충분히 공로가 있는 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조항에 의해 무시됐습니다. 제임스는 대륙군에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고 거의 제복을 입고 복무한 적이 없는 스파이였습니다. 분명한 이유로 짜증나게도 법의 조항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애국자 윌리엄 아미스테드가 아니라 버지니아 주의회의 복잡한 책략이었습니다. 미국 혁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그 첩보원이 해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무려 5년이나 걸렸고 그동안 제임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윌리엄을 시중드는 하인으로 계속 섬겼습니다. 제임스가 자유를 얻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 시련은 분명히 주인과 노예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에는 많은 노예들이 잔인한 주인들의 완고함 때문에 수년간 노예 신분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버지니아 하원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버지니아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했고 제임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지했습니다. 제임스가 노예였던 시기 중 일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애국 영웅의 해방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그런 예외는 허용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희망은 또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제임스의 동맹들 중에서 입법부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마키스 드 라파에트는 분노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그의 증오는 새롭게 독립한 미국 정부가 그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전사이자 친구로 여겼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1784년 입법부에 보낸 메모에서 마르키즈는 친구의 해방을 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증서는 소지인 제임스가 내게 중요한 봉사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주에서 명령을 내릴 영광을 가졌을 때 그는 적군 진영에서 정보를 부지런히 수집하여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내가 맡긴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그의 처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의 장군으로부터의 칭찬은 그렇지 않았다면 제임스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될 수도 있었던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켰습니다. 1787년 1월 버지니아 주지사는 제임스의 자유를 보장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입법부는 윌리엄 아미스테드에게 노예를 잃은 대가로 250파운드의 보상을 지급했는데 이는 $20,0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수십 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적진 뒤에서 매일 목숨을 걸고 애국자로 활동한 여러 해를 포함해 제임스 아미스테드는 진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미스테드는 버지니아 동부 뉴켄트에 있는 윌리엄 아미스테드의 농장 옆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40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과거와는 달리 결국 여러 명의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의 농장 생활은 분명히 이중첩자로 일할 때의 짜릿한 스릴에 비하면 덜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전쟁 중인 반란 국가를 대표하여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와 미국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자신이 했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824년 그는 미국을 순회하던 중 요크타운을 방문한 혁명전쟁의 형제 마르키 드 라파에트 장군과 재회하게 됩니다. 특히 제임스는 젊은 시절 마르키가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쟁 후 친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장군을 기리기 위해 라파에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제임스 아미스테드 라파에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비교적 평화롭고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공로로 연금을 받으며 지역에 부유한 토지 소유주가 되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해방된 노예들이 진정한 경제적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게 될 40에이커 농장을 이루었습니다. 1832년 제임스는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과 공로를 기리는 여러 역사적 기념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안식처는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임스가 나중에 노예를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자유의 대의를 위해 했던 많은 맹세를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과 혁명시대 다른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임스처럼 신생 국가를 위해 싸우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종차별과 고난을 견뎌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 결국 노예를 소유할 자유까지 얻게 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 청자들은 그것을 그가 겉보기만큼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혹은 주장된 바와 같이 그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제임스의 삶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불편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와 워싱턴처럼 위대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노예를 소유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과거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물들조차도 자신들의 문화적 편견과 맹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표이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현실을 경멸이 아니라 우리 현대의 이른바 초월적인 도덕성에도 비슷한 맹점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혁명의 이야기는 미국의 정치적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점 외에도 수많은 작은, 종종 잊혀진 용기와 기지, 그리고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도덕적 용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미스테드 라파에트 역시 그런 이야기 중 하나로 편견과 노예제, 인종 증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쌓인 상황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선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가 대륙군에 입대하기로 한 선택은 지금에서야 영웅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키즈는 충성스러운 복무에 대한 자유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는 신의 섭리와 마르키즈와의 우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정의롭게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 제임스를 그의 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밖에 없었던 경력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예 신분 속에서도 성공을 이룬 그의 이야기와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는 그가 구하는데 일조한 혁명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정치가도 웅병아도 철학자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해방 청원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열정적인 연설이 아니라 이루어낸 목표들과 미국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데 있었습니다. 그가 수행한 모든 정보, 보고, 그리고 첩보, 임무와 함께 그의 친구 라파에트 후작은 한때 몬머스 전투 이후 워싱턴 장군만큼 훌륭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분명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함의 반영은 그의 친구이자 버지니아 출신의 해방된 노예이자 이중 첩자였던 제임스 아미스테드 라파에트의 얼굴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이탈리아 가문에서 태어난 줄리아 데 메디치는 피렌체의 첫 번째 공작의 서녀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공작의 어머니와 줄리아가 북아프리카 혈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는 그녀가 공주처럼 자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1537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줄리아 로몰라 디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는 1535 영경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피렌체 공작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혼혈 출신으로 르네상스 유럽 최초의 흑인 통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되겠지만 줄리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비밀과 정치, 권력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출신과 혈통을 살펴봐야 합니다. 줄리아는 토스카나의 무젤라 지역에서 시작된 강력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고 이후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 은행은 1400년대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는 그들이 피렌체에서 권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코시모 데 메디치와 그의 손자 로렌초 일 마니피코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명목상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532년에 바뀌게 됩니다. 줄리아의 아버지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는 1510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우르비노 공작 로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로 그는 메디치 가문의 주요 혈통과 직접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알레산드로가 사실 훗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된 줄리오 데 메디치의 서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메디치 가문에서 하녀로 일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시모네타 다 콜라베키오였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알레산드로 콜라베키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눈에 띄게 짙은 피부색 때문에 일모로라고도 불렸는데 이로 인해 시모네타가 아프리카 출신이거나 강한 아프리카 혈통을 가졌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작가장 네스테르
장 네스테르는 1560년에 출간된 책에서 알레산드로의 어머니가 무어인 노예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알레산드로의 출생의 진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줄리오 데 메디치, 즉 미래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알레산드로를 아들처럼 대했고 아낌없는 지원과 이례적인 보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줄리오의 편에는 피렌체 전역에 퍼진 소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특권적인 교육을 받았고 외교와 전쟁의 기술을 익혔으며 피렌체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의적으로 대우받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오의 권력이 커지면서 특히 교황이 된 이후에는 알레산드로의 지위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1527년 코냑 동맹 전쟁 중에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도시에서 도망쳐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529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황제 카를 5세와 협정을 맺어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10개월간의 포위 끝에 피렌체는 함락되었고 1531년까지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통치자로서였습니다. 알레산드로가 피렌체 국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1532년에는 그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헌법 아래 도시의 첫 번째 세습 공작이 되어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등장은 피렌체 공화국의 종말과 메디치 가문의 왕조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작으로서 그는 엇갈린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상식과 강한 정의감으로 이끌리는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평가들, 특히 1530년 포위 이후 추방된 이들은 더 어두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폭군적이고 무능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정부와 함께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그중 한 명의 정부는 고대 말라스피나 가문의 마사, 지파 출신 귀족 여성인 타데아 말라스피나였습니다. 이 관계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1532년에 태어난 훌리오와 1535년에 태어난 훌리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수많은 하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공작의 자녀로서 모든 사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자였고 공식적인 자기는 없었지만 알레산드로는 그들을 인정했고 잘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디치 가문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궁전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보장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알레산드로가 그들을 위해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서출임에도 권력을 잡았기에 그의 자녀들도 큰 영향력이나 지위를 가질 미래를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통치자가 아니더라도요. 1536년 황제 카를로스 5세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 마르가리타 데 아우스트리아를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 공작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결혼은 알레산드로가 피렌체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이상적으로는 정통 후계자를 낳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알레산드로는 오랜 연인 타데아 말레스피나에게 계속 충실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통치자들처럼 그는 결혼을 마음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확고해 보이던 바로 그때 그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최후로 이어질 사건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537년 1월 6일 밤 알레산드로는 사적인 만남에 유인되어 자신의 사촌이자 신뢰하던 로렌지노 데 메디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겨우 26세의 나이로 정당한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트는 14살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죽음 몇 달 후에 포르치아라는 마지막 아이가 또 다른 정부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여성의 정체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출생은 미스터리로 가려져 있었고 알레산드로의 짧지만 논란 많았던 통치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을 더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피렌체의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이동했고 그의 어린 자녀들은 즉시 정치적 격변에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줄리오는 알레산드로의 유일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국의 후계자로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메디치 가문의 반계 출신인 코시모 1세
피렌체의 새로운 공작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겨우 10대였던 코시모 1세는 전임자의 고아가 된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린 줄리아는 피렌체 외곽 언덕에 자리한 평화로운 가족저택인 빌라 디 카스텔로로 보내졌습니다. 엄격한 궁정 생활의 기대에서 벗어나 줄리아는 신앙심이 깊고 영향력이 큰 강인한 여성인 코시모의 어머니 마리아 살비아티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줄리아의 이주를 유배로 보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집과 침실을 코시모의 사생아이자 첫째 딸인 비아데 메디치와 함께 썼습니다. 2살 차이의 두 소녀는 자매이자 사촌처럼 자라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마리아 살비아티는 따뜻하고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로 카스텔로를 채우며 소녀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특히 1542년 2월 무서운 열병이 돌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이때 7살쯤이었던 줄리아는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5, 6살이던 비아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아의 죽음은 유아실의 역사에서 어두운 장을 남겼습니다. 어린 비아는 줄리아와 할머니 마리아, 그리고 물론 아버지 코시모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줄리아는 자라면서 이전 공작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궁정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출생 배경은 불리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메디치 가문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은 아버지의 암살로 인해 더욱 존중받았습니다. 브루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할 정도로 그녀는 자신의 혈통에 큰 자부심을 보였고 눈에 띄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귀족 여성에 걸맞은 세련된 예절, 예술, 언어를 배우며 폭넓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았고 외모와 지위에도 큰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줄리아가 12세나 13세쯤 되었을 때 코시모의 아내 엘로노라 디 톨레도가 줄리아의 승마 망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망토는 길이가 잘못되었고 엘로노라가 주문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줄리아는 훌륭한 아가씨로 성장했고 많은 궁정 관찰자들은 그녀가 아버지 알레산드로를 닮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한 이목구비와 곱슬머리를 가졌죠. 궁정의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더 짙은 피부색과 추정되는 아프리카 혈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모는 잠재적인 결혼 상대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550년 줄리아가 약 15세였을 때 코시모는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고귀한 신분의 귀족인 프란체스코 칸텔모 포폴리 공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참금은 막대해서 오늘날 돈으로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이 결혼은 줄리아가 공식적으로 귀족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메디치 궁정의 보호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5년 후인 1555년에 비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 칸텔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줄리아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피렌체의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알레산드로 알로리에게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줄리아는 위엄있고 슬프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녀 옆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경사진 팔걸이의 의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미술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헤라클레스가 오르는 가파른 지형을 보여준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가톨릭의 성지인라 베르나산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다른 이론들도 제기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줄리아가 북아프리카 출신 할머니와 콜로베키오 출신 노사의 몰입군과의 결혼에 대한 비판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이 초상화가 줄리아가 과부였을 때의 모습조차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상알로에 있는 산 클레멘테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이복 여동생 포르치아가 수녀원장으로 있었고 줄리아는 그 수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줄리아는 다른 아우구스티누스 기관들의 후원자이기도 했으며 이 힘든 시기 동안 신앙과 자선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1559년에 그녀는 다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코시모 1세의 사촌인 베르나르데토 데 메디치와 결혼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의 이름과 기억을 기리기 위해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레산드로라고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줄리아와 베르나르데토는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외교 활동에 참여했지만 피렌체에서의 삶은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러노라 디 톨레도가 사망한 지 3년 후 46세의 대공 코시모 1세는 당시 약 23세였던 훨씬 더 젊은 정부 엘러노라 델리 알비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1566년에 태어난 딸은 유아기에 사망했고 다음 해에 태어난 조반니는 이후 아버지에 의해 합법화되었습니다. 궁정의 소문에 따르면 줄리아는 엘러노라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이미 궁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은밀히 경멸받고 있던 여성에게 대단히 대담한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때 가까웠던 코시모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후 두 사람이 화해하긴 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코시모는 엘러노라에 대한 열정을 금세 잃었습니다. 그리고 1567년에 그녀는 불명예를 아는 귀족과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국 줄리아와 그녀의 남편은 1567년에 나폴리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오타비아노 공국의 자기와 영지를 얻기 위해 싸워 결국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줄리아의 영향력은 그곳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지를 관리하고 종교기관을 후원했으며 가족의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알레산드로를 통해 그녀의 후손들은 오타바노 공작의 자기를 이어받았으며 이 귀족 가문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리아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혀가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서서히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녀는 자신을 기리던 예술작품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폰토르모가 그린 마리아 살비아티와 한 아이의 초상화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맨리는 마리아만 보았지만 1937년에 복원 작업을 통해 아이가 지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그 아이가 줄리아 데 메디치라고 봅니다. 그 그림에서 줄리아는 마리아 곁에 바짝 붙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그녀의 독특한 이목구비는 아버지 알레산드로를 닮았습니다. 복원된 이 그림은 아프리카와 유럽 혈통을 지닌 소녀를 그린 유럽 최초의 초상화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 아이가 코시모 1세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아이가 실제로 비아 데 메디치라고 주장합니다. 줄리아와 마리아는 다정한 초상화를 그릴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그림의 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1576년 직후 나폴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줄리아 데 메디치는 1588년 52세 또는 5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이 거의 없지만 그녀는 유럽의 강력한 왕조의 부와 음모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레산드로를 남겼는데 그는 오토비아노의 영주이자 교황령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737년에 메디치 본가가 단절된 후 토스카나 대공의 칭호를 주장했으나 결국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줄리아의 이야기는 역사 속 그늘에 가려진 이들조차도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흑인 역사인물 편집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긴 영상이나 흑인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